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지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투자 데이터를 이제 체크하는 방식이 대중과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대중과 우리 톡톡이가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대중이랑 같이 생각하면 절대로 투자 성과가 크게 날 수가 없습니다. 대중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게 무조건 거꾸로만 그냥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만 하게 된다 그래도 확률은 높아요. 확률은 높은데, 장기적인 확률은 높은데, 이제 이 왜곡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해요. 제가 이제 그런 공부해 놓은 내용들을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해나가고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나가고 할 때 어떤 흐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건 모르겠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회원가입 하셔갖고 제가 생각하고 공부하는 부분들 그런 정보들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0년도 4월 18일날 토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입니다. 어저께 제작을 했던 영상이죠. 자,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귀를 쫑긋 열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심리적인 부분들, 자, 심리학입니다. 투자는 사실 심리학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부분들이나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의심을 해야죠. 왜? 그게 맞아? 왜 틀린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없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반대로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치예요. 자, 투자를 할 때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봐야 되고, 워렌 버핏의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어때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자, 800% 막 수익 중인 것도 있고요. 자,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막 1000% 수익 중입니다. 근데 이게 왜 1000% 수익 중일까요? 뭐 60년, 50년 투자한 기업인데 60년, 50년 동안 계속 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몇만 프로 되겠죠. 몇만 프로, 막 10만 프로 되겠죠. 근데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기업이 좋으면 돈이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들을 가져가는 거고. 자, 신용평가사 무디스,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신용평가하는 회사예요. 그런 기업들도 어때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런 수익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투자 명인이란 말이에요. 현인이에요, 현인.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30%, 50% 이렇게 손실이 찍혀 있는 것들이 보이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까고 싶어 해요. 우스운 거죠. 왜 이걸 담았을까? 왜 이게 싸다고 생각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대중이 하는 생각은 워렌 버핏도 손실을 봅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손실을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수익과 손실을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 수익이 항상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쌓아간, 또 가장 오래 투자를 했죠. 워렌 버핏처럼 장기 투자를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없죠. 워렌 버핏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 세월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오래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중이 이걸 보면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 자격지심. 배 아파. 부자들 다 망했으면 좋겠어. 그 부자들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걸 몰라요. 자, 한국에서 총도 안 들고 살고, 우리가 보면은 치안이 좋고, 이런 게 다 지금 50대, 60대들이 다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는 거를 젊은 사람들은 알 필요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물론 세대 갈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죠. 최근에 보면 막 그 50대, 60대가 막 욕심 부리는 것들. 특히 보면 뭐 노조들. 대부분의 노조 50대, 60대 다 쥐고 있는 노동계를 쥐어잡고 있는 사람들이 부리는 욕심들.
요런 것들 때문에 토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그 50대 60대들이 지금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괜히 싫고 배 아프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뭐가 저렇게 편안하게 살까? 인생은 뭐 금수저 흙수저 나누고 막 요런 모든 것들이 자격지심이란 말이야.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간성이란 거 인간성. 나는 자격지심 같은 거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격지심이 가장 심해요. 거의 대부분 보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자격지심을 가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자격지심이 없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이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하는 것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성이라는 거는 항상 인간은 욕심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저는 인간을 굉장히 싫어해요. 나를 포함해서. 이런 인간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살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인생이. 이기적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욕심쟁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억누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인성이라는 게 자리를 잡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인성이 굉장히 다 훌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천국이지. 그런 데가 천국 아니겠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데가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99명이 살고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 1명이 사는 세계는 천국일 거라고요. 근데 세상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생은 지옥이에요. 왜? 인간성이 다 거지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인간성이 그렇게 거지 같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자,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느냐 아니냐. 자, 투자를 하면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투자를 시작을 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남 탓합니다. 남 탓. 내 탓이 아니야. 남 탓해. 잘 되면 내 탓. 잘된 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 탓이야. 투자만이 아니야. 인생도 마찬가지야. 잘못되면 부모 탓. 잘 되면 내 탓. 이런 부모가 주는 역경을 뚫어내고 내가 잘나서 잘된 거야. 뭐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잘 되면 내 탓. 자식이 잘못되면 네 탓. 그쵸? 세상 사람들 누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자격지심이라는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 대중이에요. 대중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성과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워렌 버핏이 항공기업들을 사가지고 지금 손실이 크다고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이 그동안 만들어놓은 투자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60년 동안 돈을 잘 벌었는데 최근에 하는 거 보니까 워렌 버핏도 변했고 망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라이들이에요. 도라이들이야. 얼만큼 증명을 해야 돼.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60년 막 70년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투자 성과를 내면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60년 70년 내내 까. 자, 월가고 뭐 미국 방송이고 워렌 버핏 내내 비판해요. 넌 틀렸다. 이번에는 틀렸다. 항상 하는 얘기가 이번에는 틀렸다. 자, 닷컴 버블 때, IT 닷컴 버블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을 내고 있는데 워렌 버핏만 대중이랑 반대로 해. 자, 이게 단기적으로 버블이 진행되는데 버블이 올라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는 내가 잘하고 다 워렌 버핏만 잘못한 거란 말이야. 워렌 버핏은 여기 올라타진 않았어요. 결국은 요 닷컴 버블 올라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다 사망하셨어요. 마포대교 가서 다 뛰고, 한강 가서, 뭐 수온 같은 거 체크할 여력도 없이, 뭐 잠수 연습하고, 번개탄 좀 뛰어갖고, 따뜻하게 하늘나라 가고, 뭐 이런 것들 다 한단 말이에요. 닷컴 버블 올라탄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자, 이게 왜 올라탔을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욕심 때문에. 그쵸? 자, 욕심쟁이들은 다 죽어야 돼. 그래야 세상이 깨끗해지죠. 빨리빨리 죽어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욕심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과거처럼 저는 이제 굉장히 욕심쟁이였습니다. 아마 10대, 20대 때는 정말 엄청난 욕심쟁이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그 욕심을 부리면서 남한테 피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몰랐어요. 이해를 못해서 몰라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도 이제 스스로 자각을 하기 위해서 짚어보고 생각해보고 계속 하지만 남들한테 피해도 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갚으려고 살고 있어요. 이제 난 내 돈은 필요 없어.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살게 되면 절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10대, 20대 때는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런 기회들이 많았는데 계속 무너진단 말이야. 계속 잘못된단 말이야. 이 욕심이라는 걸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큰 부분들이 부채죠. 자, 개미들이 신용 써갖고 작살나고 뭐 하는 이유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워렌 버핏이 항공기업도 지금 손실 중이에요. 손실 중. 손실 확정이 아니에요. 손실 중이야. 최근에 또 무슨 델타 항공을 또 워렌 버핏이 좀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 또, 야, 워렌 버핏이 손실 나서 뭐 망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도 늙어서 노망 났다. 지금 항공기업들이 이렇게 안 좋은데, 요걸 사서 갖고 있다. 워렌 버핏 도라이네. 막 이런 얘기 한다고요. 대한항공 대규모 손절. 항공회사 줄도산 이야기 막 나오고 하니까, 나도 힘드니까 너도 힘들어라. 다 함께 죽자. 막 이러고 있다고. 근데 워렌 버핏이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거 뭐예요? 자, 애플, IT. 지금 보면 워렌 버핏이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건 IT, 금융. 거의 뭐 이쪽이에요. 지금 전 섹터에서 저는 가장 안전한 섹터가 금융 섹터라고 봅니다. 이거는 같이 판단해보면 보여요. IT 섹터는 가장 성장률이 좋은 섹터예요. 포트폴리오 대부분 이걸 차지해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대부분은 여기에 비중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씩 섞여 있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한 뭐 코카콜라 뭐 이런 기업들이고. 자,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률 보면 워렌 버핏이 지금 동안 평균 수익률이 60년 동안 지금 600배, 1000배가 넘어갔다 그런 것 같은데 1000배면은 10만 프로에 10만 프로. 10만 프로라는 수익을 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10만 프로 수익을 낸 사람을 가지고 욕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요. 워렌 버핏 당신 투자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 계좌는 갭불 마이너스 20% 30% 찍어놓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 얼마나 멍청한 그런 그거예요. 뭐 댓글 같은 것부터 해서 막 기자들도 막 이런 거 막 그쵸? 그리고 인기가 없어. 이렇게 막 장이 좋고 할 때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인터뷰도 잘 안 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장이 안 좋고 할 때는 장이 좋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워렌 버핏 뭐 식사 뭐 그거 경매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그것도 계속 가격이 떨어져요. 워렌 버핏이 진짜 성과가 나기 시작할 때 보면 사람들은 막 달라들어요. 베끼려고 따라하려고.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뭔가 안 좋은 흐름들이 보이면 외면한단 말이에요. 가장 이렇게 안 좋은 구간에 지나고 나면 가장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항상 워렌 버핏이나 할아버지였는데 그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요 단기적인 걸 보고 어떻게든지 까내리려고 자격지심으로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투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왜 평생을 투자를 해서 자산을 이렇게 많이 일군 이런 현인이 이런 섹터, 이런 주식들을 살까? 가지고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도 애플이 샀대. 워렌 버핏이 애플을 샀대. 워렌 버핏이 애플을 샀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이제 가치 투자 아니다. 애플은 어떻게 성장주인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어때요? 과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읽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렌 버핏 그러니까 버크셔가 투자했던 IT 기업 중에 쫄딱 망한 회사가 이제 IBM이죠. 이때 경쟁자가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 있었으면 대박 났는데 애플도 만약에 있었겠죠. 다 대박 났어. 아마존 같은 기업은 당시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한테는 안 맞았을 것 같고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IBM을 샀죠. 자, 투자 실패. 이런 실패도 하는 거죠. 어떻게 완벽하냐고요.
그때 당시 안 사고 애플을 훨씬 비싼 가격에 샀지만 어때요? 평가 수익률 보면 다들 고점이라고 그러고 들어가고 뭐하고 했을 때 보면 그때 들어갔는데 평가 수익률이래요. 차익 실현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번에 폭락 오기 전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현금도 30%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한 얘기가 저렴한 자산이 보이질 않는다. 너무 비싸다. 다들 너무 비싸다. 살 게 없다. 그러면서 현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하니까 쇼핑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10년, 20년 전에 샀어야지 애플을 지금 산다. 투자 명인이란 사람이. 막 이런 얘기들 한다고. 지는 뭐 이렇게 74% 수익 주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금융 섹터의 베이스는 눈에 안 보이죠. 애플만 보는 거예요, 애플만. 애플 샀다고 욕하고 있다고.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그렇지만 IT 섹터의 비중을 넣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IT 비중을 이렇게 채운다. 그럼 미래의 이제 성장 동력을 이쪽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대중은 보고 싶은 부정적인 면만 따라다닙니다. 워렌 버핏이 수익을 많이 냈다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된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손실을 내는 부분들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대중은 항상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수익 내는 건 당연한 거고 손실이 난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이 끝난 거야. 부정적인 쪽을 따라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부정적인 부분들이 보이면 자, 거기에서 긍정 요인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해야 투자 성과도 좋을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워렌 버핏이 애플 샀다고? 야, 워렌 버핏도 이제 노망 났네. 자, 워렌 버핏이 항공기업들 사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손실이 많이 났다 그래가지고 자, 워렌 버핏도 이제 망해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단편적인 것만 보고 오해를 하는 거죠. 자, 60년 동안 이렇게 역사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 의심을 합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의심을 하겠죠. 성공을 해놓고 따라도 의심을 할 거라고요. 기회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현재의 위험만 본다는 거죠. 워렌 버핏이 델타 항공을 왜 샀을까요?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뭐 홀딩스 뭐 사우스 웨스트 항공 이런 걸 왜 샀을까요?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애플을 왜 샀을까요? 애플이 지금 원래는 IT 하드웨어 쪽에 갖고 있다가 지금 서비스로 이동 중이거든요. 사업 포트폴리오가. 여기에서 성과라는 게 진짜 만들어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비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래 가치를 놓고 보고 샀다 그러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언가 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워렌 버핏은 우버도 안 샀고요. 소프트뱅크에서 샀죠. 뭐 등등의 뭐 티파니도 안 샀어요. 싸게 안 준다 그래서. 여런저런 기업들 막 인수합병을 하는 것들 보면 성과가 크게 난 부분들에 다 실패했다고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다 실패했다고. 그때 인수했어야 되는데 인수 안 해가지고 실패했다고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자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산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봐도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을 샀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독점적인 구조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투자 기회를 잡아라. 자, 이게 60년 동안 검증해준 할아버지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깐단 말이야. 야, 지금 금융위기 온다는데 금융주를 사? 야, 카드사를 사?
IT를 사? 케이블 TV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 항공 섹터 다 죽는다는데 가지고 있어. 전부 보면 어때요? 다 죽는다는 것만 갖고 있어요. 안 좋다는 것만 갖고 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포트폴리오가 몇 년 후에는 굉장히 크게 부각받을 수 있다. 1등은 못해도, 워렌 버핏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면 1등은 못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위 20%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포트폴리오면. 물론 1등도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IT 섹터, 금융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뭘까? 자, 성장 섹터와 가치주 섹터를 섞어간다는 개념이거든요. 자, 저도 근데 관점이 비슷하거든요. IT 섹터 비중을 한 40%, 이제 뭐 가치주 섹터 중에, 가치주 섹터 비중은, IT 섹터 비중은 이제 30%에서 이제 40%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밸류는, 우리나라 밸류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나중에 이제 지금보다 밸류 부담이 생기면 비중을 줄이겠죠. 가치주 섹터 중에서는 금융 섹터 비중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산업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 뭐 케이블 TV 서비스, 신용평가 서비스, 카드 다도 이제 금융 서비스인데 다 핀테크라든가 요런 부분에서 뭐가 엮여갖고 사업 구조를 짜고 있는 것들 보여요. 미국 금융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다 투자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분산의 개념도 있겠죠. 그리고 가치 판단을 하는 기준에서 저평가를 토대로 분석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금융 섹터가 그만큼 지금 가장 싸단 소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IT 섹터는 성장 산업이고 금융 섹터는 대표적인 가치주 섹터인데, 자, 이쪽에 비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IT 섹터는 애플만 갖고 있는데, 애플이 지금 뭐 비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비중을 줄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또 언론 보도에서 본 적이 있으니까 금융 섹터가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자, 헤지 펀드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운영을 잘하는 사람도 보니까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 보니까, 자, 워렌 버핏이 금융 섹터 비중을 좀 줄이는 포지션들이 있었는데, 자, 현금을 만들면서,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금융 섹터다 보니까 현금을 만들면서 금융 섹터 비중을 좀 줄였을 때 레이 달리오가 그걸 다 받아갖고 샀더라고요. 자, 그러면 투자 명인들이나 사람들이, 자, 요런 포지션들을 다 취해간다라는 거는, 야, 그만큼 싸고 밸류 매력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금융기업들, 뭐 은행, 뭐 증권, 또 뭐 이제 서비스 이런 기업들 밸류 체크를 해보면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왜? 가치 판단을 내가 해보니까, 야, 진짜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섹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항공 섹터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델타항공 비중 축소했던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럴까? 더 사는 게 아니고 왜 비중을 축소했을까? 뭐 리스크 관리 같은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뭐 해지용 자금으로 운영했을 수도 있고, 장기 관점으로 비중을 줄인 이유는 뭘까? 항공 섹터, 그러니까 델타항공보다 더 사고 싶었던 어떤 기업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델타항공은 지금 이렇게 하면 조금 나중에 사도 될 것 같은데, 델타항공보다 지금 더 급하게 사고 싶은 어떤 기업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줄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꼭 델타항공에 투자를 앞으로 안 해야지라고 비중을 줄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금융 섹터를 왜 포트폴리오 중심에 뒀을까? 밸류 매력이 잡혀있는 장기적인 관점일 거니까. 왜 금융 섹터를 골고루 가지고 있을까? 자, 워렌 버핏도 분산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자, JP 모건과 무슨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가 다를까? 이런 것도 공부해보면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이겠죠. 저는 물론 직접적으로 미국 주식에는 투자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만 보지만,
우리나라 기업으로 놓고 보면 야, KB금융하고 자 우리금융이 있으면 또 뭐 기업은행이 있어. 다 다르잖아요. KB금융은 최근에 뭐 보험사 인수해가지고 뭔가 덩어리 키우는 것 같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이제 국내 은행이고, 우리나라에서 뭐 유일한 국내 은행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에다가 대출을 많이 해주고 뭐하고 하니까 글쎄요, 이게 뭐 좋은 부분인지 안 좋은 부분인지 뭐 이런 건 이제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또 중소형 은행 탄력은 좋고 밸류는 잘 잡혀있는데 배당도 더 많이 하고,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왜 섞을까요? 뭐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으니까 섞는 거죠. 여러가지 기회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카드사에 베팅한 이유는, 이건 물론 내가 워렌 버핏 할아버지한테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핀테크라든가 4차 산업의 성장 흐름을 본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전에 보면 카드사 중에 코나이라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거래 정지가 돼 있는데, 나중에 뭐 다시 뭐 이제 그거는 상장 폐지는 안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뭐 재상장 되겠죠. 정지가 풀리고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요런 기업들 흐름을 보면 뭔가 이게 기존에 있던 카드사들도 바뀌는 거죠. 바뀌는 이제 스마트 카드라 그래야 되죠. 기존의 카드 산업과 뭔가 바뀌는 흐름들이 많이 보인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핀테크적인 뭐 여러 가지 요소들로 많이 좀 결합되는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성장 흐름을 봤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무슨 생각을 할까?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중들, 워렌 버핏은 항공기업도 사서 망했네. 자, 워렌 버핏도 이제 가치 투자 안 한다. IT 사네.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자, 깔려는 사람들, 워렌 버핏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려는 사람들은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해요. 말만. 아무 그게 없어. 그냥 말만 해. 모르니까 그냥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금융섹터 밸류 체크 해보고요. 밸류 체크 해보고, 자, 항공 섹터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역발상에 대한. 항공 섹터가 가장 안 좋을 텐데, 지금 실적이 가장 안 좋을 텐데, 대한항공이 망할 수 있을까? 대한항공이 망하면, 해외 자본이 집어먹게 되면, 우리나라는 안보도 다 이 해외 자본에 세금을 내고, 해야 되고, 반도체라든가 이런 물류 같은 부분에서도, 뭐 물류 시장의 대부분 뭐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으니까 항공물류에, 그럼 항공물류에 대한 대부분도 자, 해외 자본에다가 돈을 줘야 되겠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팔아먹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물론 근데 팔아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IMF 때 우리나라 은행들을 다 팔아먹었으니까, 우리나라 은행을 전부 다 해외 자본에 팔아먹은 게 그때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죠. 이건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이건 팩트니까. 자, 그런 부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고 하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대한항공은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금융섹터는 지금 밸류 매력이 너무 높아 지금 저도 굉장히 사고 싶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투자 기회를 잡는 거죠. 행동에 취하는 거죠. 금융주들 사자. 어떻게 살까? 어떻게 담아갈 것이냐? 언제부터 담아갈 것이냐? 어떤 비중만큼 채워갈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행동에 취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취한다고. 그리고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입으로만 떠들어.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안 좋게 보이는데 뭘 하겠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준비도 하고 전략도 수립하고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는데도 활용을 하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중의 흐름과 반대로 생각을 해라. 통계적인 확률의 관점. 자, 역사적으로 역발상으로 투자를 하면 거의 확률이 70% 이상이 맞아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항상 거의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대중의 흐름과 반대로 이게 쏠림 때문에 그래요. 쏠림 왜곡 때문에. 왜곡 현상이 항상 벌어지고, 자, 비쌀 때는 더 비싸지고, 그러니까 하락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장기적으로. 그리고, 폭락이 나오면 폭락이 나올수록 점점점 더 싸지니까 장기적으로, 밸류 매력이 높아지니까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계속 쏠림과 왜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개인 투자자가, 자, 순매수 순위 상위 10종목을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회원분들한테 뭔 얘기 했냐면, 야, 장기적으로 지금 수급 다릅니다. 이거 개인들 수급 3월 달에 막 폭락 나오고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폭락 나오고 있는 중에, 자, 개인이 수급 주체, 개인이 끌고 가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다. 자, 그러면서 코스피가 지금 1900포인트 넘어갔죠. 코스닥이, 자, 600포인트 넘어갔어요. 자, 바닥은 코스피는 1400이었고, 코스닥은 뭐 400에서 500 사이였죠. 자, 요 구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어때요? 자, 개인 수급이 끌고 온 거예요. 자, 요런 거 사는 수급이 끌고 왔다고 보면 돼요. 자, 기업들 내용들도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이때 당시에 깔려있던 기업들인데. 시총 상위주에 굉장히 좋다고. 다만, 이 인버스 비중은 투기 비중이겠죠. 자, 이 투기 비중이 10%밖에 안 됐다고. 전부 다 투자 비중이었단 말이에요. 3월 달에 들어온 자금은. 근데 이제 4월 달부터 지수가 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껴요. 이런 거 차익 실현한 물량으로 이런 걸 사는 걸 수도 있고, 신규 자금들이 들어온 걸 수도 있지만 어때요? 자, 1위가 하방 배팅을 합니다. 그것도 파생으로. 파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자금들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 가니까 따라잡아요. 자, 네이버 많이 올라오니까 따라잡아요. 자, 뭐 원유 선물 이 괴리율이 엄청나다는데 유가가 폭락하니까 어디에서 이 유가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맞죠. 근데 이게 파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무조건 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간이 오래 좀 진행이 된다거나 하면,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보면 1번에서 4번까지가 다 어때요? 보면 투기적인 자금이란 말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저는 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인버스, 자, 코스닥 선물 인버스, 남선알미늄 정치 테마야. 자, 카카오 많이 올랐을 때 따라잡은 거죠. KB금융까지. 그럼 투기 자본이, 자, 3월 달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 투기 자본이 10%였는데, 자, 4월 달에 내가 봤을 때 투기 자본이 80%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제 개인이 이제 외국인들한테 다 뜯길 수도 있겠다. 물량 다 털릴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은. 왜? 투기 자금에 들어갔던 자금은 뭐예요? 투기 자금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자금이죠. 빨리빨리 막 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거는 털리는 자금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개인들이 스마트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문가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지금 인버스를 사고 뭐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스마트해진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3월 달에 현금 만들려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뭐 조정이 올 거라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 딱 생각을 해볼게요. 1900포인트가 비싸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890포인트나 똑같은 밸류라는 얘기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대비해서. 이익은 어때요? 당연히 쪼그라들어 있죠. 이익으로 치면 적정 밸류인데, 2008년도 금융위 때처럼 자산 밸류로 보면 저평가 구간이에요. 자, 확률적으로 빠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자금을,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걸 스마트한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중의 생각이에요. 지금 전문가들 보면 대부분이 다 조정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99%가 조정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저는 회원분들한테, 자, 상방의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정이 들어오겠지만, 조정이란 건 들어오겠죠. 어떻게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까? 조정이란 건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깊은 조정은 없다. 깊은 조정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계속 지금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회원분들한테.
동학개미들이 스마트해졌다? 왜 인버스 사니까? 시장이 빠질 걸 알고 있네. 많이 오르니까 많이 빠지겠구나. 자, 가치를 기반한 생각이 아니죠. 그냥 변동성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똑똑하다 그래. 스스로 스마트해졌대. 자, 3월엔 바닥에 주식을 샀고 4월에 많이 오르니까 인버스로 갈아타고 있어요. 단기적인 변동성 내가 다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3월에는 운 좋게 하나 맞아 들어간 거야. 근데 4월 달에는 어때요? 틀렸네.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빠지면 사야지 라고 기다리는 자금들이 엄청 많아요. 개인 예탁감이 계속 쌓여가고 있죠. 자, 개인들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외국인들이 줄까요? 싸게 팔아놓고 자, 개인 물량들을 위에서 다 받아서 다시 개인 투자자들한테 싸게 살 수 있게 줄까요?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에 대한 판단, 지금 기존에 4월달에 6월달에 개인 투자자들 3월달에 샀던 것처럼 똑같이 샀다 그러면 저는 개인 투자 장세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2008년도에도 그랬거든요. 바닥 구간에는 개인 자금들이 다 들어갔고 많이 먹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진짜 상승이 시작이 될 때, 진짜 상승이 시작이 될 때는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훨씬 많이 먹었어요. 외인들이 다 먹었어요, 사실. 기관도 뭐 별로. 바닥에선 잘 잡아놓고 진짜 올라가서 수익이 크게 나는 구간에는 외인들이 수익을 다 챙겨왔어요. 바닥에서만 잡아서 싸게 다 팔았어요, 외인들한테. 요번에도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 지금 수급 흐름들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지금 사고 있는 것들 보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자, 3월 중소형주 사야 될 때 대형주만 담았습니다. 요것도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투자 판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도 장기 투자를 하면 자, 이익의 차이만 있지 다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자금들은. 그렇지만 상대적인 소외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인버스 규모 늘어나는 걸 보니까 지수가 쉽게 안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1700포인트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벌써 1900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조정이 들어온다 그래도 자, 1700 밑으로 다시 깨고 내려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고 보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훨씬 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비중이 많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들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쉽게 조정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회원분들한테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3월에는 장기 자금이 들어왔고, 자, 4월 달부터는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으니까 살라니까 조금 비싸게 사는 것 같으니까 심리적으로 왜곡 흐름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다 비싸다를 놓고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자, 변동성에 따라서 투자 판단을 하다 보니까 3월 달부터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밀리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밀릴 것 같으니까 이제 인버스 같은 데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데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인버스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잠깐 이거 갖고 먹고 빠져야지 하면서 자, 정치 테마주들 같은 거 사는 거고. 자, 꼭지몰이가 진행이 됐죠. 4월 달에 거의 순매수 규모가 8번째 남선알미늄 같은 걸 카카오 같은 거보다 더 많이 샀다는 거는 금액적으로 꼭지에서 다 받아줬다는 거죠. 이게 꼭지에 하는 거는 물론 지나봐야 확인이 되겠지만 버블 구면에 이거 다 받아준 거잖아요. 버블인 건 확실한 거니까. 가치라는 건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8번째 샀던 이 남선알미늄 산 사람들은 깡통이 정해져 있네. 4월에는 투기성 단기 자금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눈에. 다시 이제 장기 자금으로 변하는 흐름들이 보여지면 자, 사는 종목들도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2020년 그러면 지금 4월 달에 들어오는 개미들은 전부 다 손실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4월달에 들어오는 자금의 80%는 손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3월달에 들어온 자금의 10% 정도만 손실이 정해져 있고 90%는 이기는 거예요. 개미들이 3월달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겨 있는 거예요. 이미 포트폴리오만 보아도 딱 보인다고. 이게 이거 빼고는 다 이긴 거지. 뭐 이거 산 사람들은 죽은 거고, 그쵸? 이거 산 사람들은 죽은 거지. 뭐 바닥에서 거의 지금 뭐 바닥에서 지금 뭐 30% 이상 올라왔으니까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 깡통이잖아요, 이건. 자, 이건 줄줄이 죽는 거지, 뭐. 줄줄이 죽는 거지. 정해져 있어요, 이건. 지금 제가 밑줄 긋고 있는 거는 다 죽는 자금이에요. 이건 다 죽는 자금이야. 지금 네모 치고 있는 거. 자, 이거 별표 치고 있는 것만 빼고는 제가 봤을 때 나머지는 다 죽는 자금이에요, 단기적으로. 자, 지나고 보면 이거 보라고요. 이런 것들 체크해보세요. 왜 확률이 높을까? 이런 것도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2020년 시장 밸류가 1800, 2000포인트. 2021년 시정 밸류는 제가 생각했을 땐 2400, 3000포인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부양책이죠. 그리고 코로나 종식. 보복 소비. 이런 걸 근거로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익 단위 밸류가 이렇게 잡힐 것 같고, 지금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아니고. 자, 대중의 생각을 읽고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인버스를 사는데 이 인버스를 사는 이유가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셀트론 헬스케어를 왜 밑에서 안 사고 지금 막 상한가 들어가고 하니까 따라잡나? 네이버라는 기업들을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지? 정치 테마를 지금 왜? 이건 총선이라는 이유가 있겠죠. 총선에서 민주당 이기는 거 보고 뭐 이낙연 관련주 따라 산 거겠지. 자, 카카오 같은 경우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왜 살까 지금? 마케팅이 잘 된 거죠. 자, 선물 인버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문가들이 전부 떠드는 거 따라 사는 거란 말이야. 전문가들 전부, 전문가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라든가 학자라는 사람 99%는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경제가 안 좋고 빠질 거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 대중의 생각을 따라하는 포지션들이 개미들 수급에 잡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미디어가 좋을 것 같다 하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거 따라 사는 거, 금융섹터 좋을 것 같다 하니까 KV금융 같은 거 사는 거고, 나머지 뭐 셀트론 헬스케어니 뭐니 하는 것들은 다 급등주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결국 이건 다 깡통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조금 먹더라도 나중에 가면 깡통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들이라는 거죠. 인버스라는 거는, 파생이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만 있어도 계속 손실 가치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이에요. 조정이 크게 안 들어오면 먹을 수가 없는 포지션이라고요. 그걸 이렇게 비중을 많이 태운다? 다 죽겠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폭락만 안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자, 뉴스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동행한다라는 거죠. 전부 뉴스 따라가고 있구나. 요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뉴스를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게 이걸로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뉴스로 따라가고 있구나. 자, 이게 3월 달에는 어때요? 이건 장기 자금이라는 확인이 된 거. 이거는 투자를 해봤던 사람들이거나 진짜로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만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마고 했는데 요때 비중이 들어왔다. 그리고 산 것들도 딱 보니까, 종목들 산 것들도 보니까 다 상방에, 자, 가치주들 위주로, 자,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채워졌다는 거는, 이거는 뭐 좀 아는 사람들이죠. 대중이랑 다른 포지션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3월 달에. 근데 4월 달에는 역시나 대중이랑 똑같은 포지션으로 가고 있어요. 뉴스들 보면 그거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자, 개인의 인버스 배수. 기다리는 조정은 단기적으로 오지 않을 확률이 높구나.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맞아 있고요. 1700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좀 봐야 되겠죠. 지금 구간에서 조정은 저도 이제 계속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올해 밸류는 다 반영을 해놓은 거라고 보니까. 그렇지만 조정이 깊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인버스 비중은 절대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셀트론 헬스케어 매수. 헬스케어 섹터 비중 축소 구간 오고 있구나. 비중 축소 사인 막 드립니다, 지금. 요번 주 회원방송부터 계속 드리고 있어요. 정치 테마에 돈이 쏠리는구나. 정치 테마 꼭지 타고 있구나. 자, 인맥 테마 후에 그럼 돈이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정책 테마가 움직이고 있네. 자, 북한 테마 움직이네.
아, 이것도 이제 개미족이구나. 밸류 체크해보니까 너무 비싸. 또 다른 게 있네? 야, 이거는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큰 수익이 날 수 있겠다. 회원분들한테 코멘트 해드렸죠. 자, 북한 테마, 정치 테마. 인맥 테마, 북한 테마. 절대 보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언론에서도 최근에 북한 테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치 판단 딱 해보면 많이 비싸요. 자, 이유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대중이 따라가는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자, 대중에서 얘기 안 나오는 거,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보세요. 나중에 이 흐름과 북한 테마, 이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보면, 아,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자금 끝났구나. 자, 개인이, 그러면 헬스케어 섹터 이제 비중 축소할 구간이 오고 있구나. 자, 개인의 인버스 매수, 시장이 쉽게 조정 안 들어오겠구나. 자, 3월에 들어온 자금이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자, 수급 흐름을 장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자. 이거는 아직 몰라요. 흐름을 봐야겠죠. 자, 2차 전지 시장을 장기적으로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자. 고성장 섹터.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전부 다 반도체 얘기만 할 때. 자, 반도체 줄여갖고 2차 전지 사야 된다. 전부 2차 전지 얘기만 할 때. 자, 2차 전지 수익 나는 거 덜어서 헬스케어 준비하자.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죠. 이 흐름들을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지금 어때요? LG화학이 보면 자, 점유율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그럼 2위로 올라왔는데 LG화학이 1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 부분 때문에 그런데 테슬라가 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차값을 낮추기 위해서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기술이 옛날 기술이라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신에 많이 써야 돼. 개수를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원래 차가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요런 배터리 같은 거 집어넣으면 뭐 텅텅 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배터리를 채워야 될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차값은 확실하게 낮출 수 있으니까 자, 요런 부분은 채택을 했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테슬라에 가장 많이 납품을 하고 가장 중심적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왜 이게 별로 안 줄었을까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기술에 치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요런 쪽을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채택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요 배터리를 장착한 차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G화학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자, CATL은 자, 1위였죠. 그동안 1위였던 기업이죠. 점유율 1위 기업이었는데 자, 이게 이제 점유율이 확 줄어들고 있죠. 이게 쪼그라드는 이유는 뭐예요? 자, 중국에 이제 뭐 보조금 같은 문제들이 뭐 있고 자, 중국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뭐하고 하고 있으면서 또 코로나 이슈로 소비가 확 죽어버리니까 작살이 나고 있죠. 그럼 소비가 이렇게 죽는데도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어때요? 굉장히 전망이 밝은 거죠. 중국 기업들만 다 작살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보면 자, 올라오고 있고 AESE, SC 뭐 이 기업하고 SK이노베이션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다 중국 기업들만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다. 자, 일본 기업들하고 뭐 중국 기업들만. 한국 기업들은 어때요? 점유율 상승이 가장 가파른 축에 속하죠. 우리나라가 2차전지 시장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 자, 한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전기차를 지금 바라보는 시장은 어때요? 자, 유럽이 지금 리스크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유럽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망했네.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중국에서는 보조금 때문에 이거 보조금 때문에 답이 안 나와. 경쟁이 안 되고 중국에서는 보조금 때문에 경쟁이 안 되고 자, 유럽만 믿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완전 코로나로 죽어버렸네. 전기차 시장 이거 뉴스 보면 막 개화가 늦어질 거다 무슨 뭐 세금 줄여줘야 돼 별놈 소리들이 다 나오고 있다면 이게 보도가 막 되고 있어요. 자, 근데 눈으로 팩트를 체크해보면 어때요?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죠. 팩트가 이미 딱 체크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 중국 기업들은 어때요? 보조금 막 지급하고 막 하고 있는데 어때요? 다 왜 작살나고 있을까?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도 못 받고 하고 있는데 왜 점유율이 올라가고 중국 기업들은 왜 작살나고 있을까요? 전기차 소비가 이제 중국이 축소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작살나고 있는데 기존의 중국 기업들이 다 해먹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은 어차피 중국에다 중국 전기차에 배터리 납품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적에 영향을 안 받는 거라고. 그리고 유럽 시장은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을 거다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있지만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축소가 되고 있는 거죠. 중국 전기차 소비가 축소가 되면서 자, 유럽 시장이 자, 본격적인 이제 성장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근처까지 왔는데 요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게 한국 기업이에요. 한국 3사. LG화학, 삼성에너지, SK이노베이션. 거의 한국 기업들만 올라가고 자, 일본 기업은 파나소닉은 점유율이 올라갔어도 이게 리튬 에너지 재팬 이런 데 보면 점유율이 다 줄고 있죠. 한국 기업들만 유일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자, 파나소닉보다 LG화학이 점유율 상승이 큰 이유. 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아, 테슬라 효과가 있네. 원통형 배터리 탑재 같은 부분으로 인해서 자, 여기서 이 가시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자, 전기차 배터리 시장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소재 장비 완성차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죠. 장기적인 성장과 리스크에 대한 꾸준한 공부를 하면서 리스크라는 건 뭐예요? 항상 밸류 부담이 없으면 리스크가 아닙니다. 밸류 부담이 있는 구간에 돌아오게 되면 비중을 줄일지 포트폴리오를 이동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자, 2차 전지 시장은 우리한테 증명을 해주고 있다. 굉장히 좋다라는 걸. 그런데 대중의 생각은 어때요? 야, 유럽 멈췄어. 셧다운. 죽는 거 아니냐? 2차 전지 다 골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 당연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중들은. 중국에서는 야, 보조금도 안 주는데 걔네한테 납품 불가능하니까 중국 시장을 쳐다도 보지 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어때요? 보면 다 좋은 것들밖에 안 보인다고요. 다 좋은 것들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팩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뇌피셜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 현재만 바라보는 대중의 아둔함이에요. 지금 보면 어때요? 고용지표가 이렇게 꺾이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사상 최악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보도되고 있어요. 당연하죠. 기업들이 다 셧다운하고 뭐하고 했는데 어떻게 고용을 계속 유지해요? 계속 잘라야지 사람을. 항공회사들이 다 셧다운 했는데 그 기업들 임금을 어떻게 주냐고. 누가 주냐고요, 그 돈을. 회사에 돈이 없는데. 그럼 회사 그 돈 다 빌려가고 돈 주다 망하라는 소리는 아니잖아.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회사가 유지를 하려고 하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이런 일이 언제 있어도 2007년도에도 이런 구조조정 흐름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2008년도까지 빠르게 폭락을 합니다. 자, 이때까지가 2008년도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 요런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란 말이에요. 고용지표를 보는 대중의 생각은 뭐예요? 야, 과거에 이렇게 됐는데 요번에도 요렇게 될 거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뭐 V자로 나와버린다면 대박 나는 거고 이렇게 나와봐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자,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구랑 똑같고 여기에서 이게 나온다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2009년에서 2010년도까지 증시가 어땠어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기업들도 위험하다? 아니라는 거죠. 경제가 안 좋으면 자, 임금 줄이면 돼요. 고정비 줄이면 돼. 가진 자산 팔면 돼요. 부동산 팔면 돼요. 고정비 줄이고 자, 부동산 매각하고 하면서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치킨 게임이 진행이 중인 거예요. 망할 때 망하고 뭐하고 하면 결국은 내 성장만 올라가는 거죠. 자, 고용지표가 최악이라는 건 경제가 위험하다는 소리죠. 고용지표가 최악이라는 거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럼 경제가 위험하게 되면 기업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고용지표를 이야기를 해보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니까 장기적인 이익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왜?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고용을 줄일 때는 어떻게 줄일까요? 고연봉부터 줄입니다. 돈 많이 받는 사람들부터 줄여요. 연차된 분들. 그러면 1억, 2억, 10억 연봉 받던 사람들이 줄어요. 그만큼 사람으로 채워요. 자, 1억, 10억씩 받는 사람도 줄이고
3천만원, 5천만원 주는 사람도 늘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늘릴 때는. 그러면 이익은 어때요? 자, 비싼 돈 주는 사람도 다 잘라내고, 싼 돈 주는 사람도 늘리니까 나중에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추워지겠죠. 자, 1억 임금 직원 내보내고 3천만원 임금 직원 신규 채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화랑 오죠. 고연봉 받는 사람들 거 놀아먹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일자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럼 미래에 이런 폭발적인 일자리 증가가 이거는 당연히 예정된 거잖아. 예정. 1억 연봉 하는 사람, 1억 연봉 주는 사람들 줄여갖고 3명 구해. 그럼 어때요? 자, 고용이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요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길까요? 안 나올까요? 앞으로도 나오겠죠. 나오겠지. 요 자리까지 이렇게 훅 빠졌다가 여기 넘어가는 건 나오겠죠. 역사적으로 고용지표와 주가는 왜곡 흐름을 만든다. 이 왜곡 흐름을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고비용 고용을 축소하고 4차 산업 기계화나 뭐 이런 거 확대하겠죠. 4차 산업이 더 빨라지겠죠. 이미 빨라진 흐름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고요. 맥도날드 이런 데들 같은 데도 어때요? 옛날에는 잘 이용도 안 하던 거 요즘은 거의 100% 다 키오스크로 합니다. 주문 받던 직원들은 사라졌어요. 자, 인원 매장마다 한두 명씩만 감원해도 이 매장 수가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100,000개가 되고 1,000,000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고정비는 어때요? 고정으로 들어가는 지출 비용은 쪼그라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업의 악재예요? 고용이 줄는데 어떻게 기업의 악재냐고. 기업의 호재지. 4차 산업 관련 기업 투자 확대. 자동화 같은 뭐 이런 부분들은 급격하게 발달할 수 있겠구나. 자, 이거를 그러면 데이터로 보자. 고용이 이렇게 폭발하는 게 이게 호재라고 말이 되냐 그게? 데이터를 보면 다 검증이 됩니다. 자, 그 그림 똑같이 여기 또 옮겨놨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가 여기에요.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자, 고용이 올라오고 진짜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당연히 주가 올라오겠죠. 그리고 나서 폭락이 진행이 될 때, 자, 고용지표가 꺾이고, 고용지표가 꺾이는 이유는 뭐예요? 고용지표가 꺾이는 이유는, 일자리를 안 만든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안 만든다는 거잖아. 그러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안 만드는데, 어떻게 될까요? 폭락 오겠죠. 자, 폭락 왔죠, 2008년도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있어요? 2년 내내 빠졌단 말이에요, 고용은. 고용은 계속 쪼그라드는 거야. 근데 어때요? 주가는 올라가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들을 이해를 해야죠. 그 다음엔 어때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는 버블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미국 지수랑은 엄청나게 차별화가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이 들어왔고,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요번에 코로나 이슈로 또 조정이 들어왔고, 여기에서처럼 이 초록색 흐름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록색 구간에는 증시는 이렇게 올라갈 구간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 초록색 구간 이게 보여주잖아요, 이미. 고용이 축소되면 기업이익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나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용 축소라는 거는. 돈은 똑똑합니다. 항상 저평가된 자산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 다우를 보면 2008년도 이전에 어땠어요? 2008년도 이전에는. 자, 다우지수 요만큼 성장했을 때 우리나라 어때요? 상승폭이 훨씬 크죠. IMF 이후에 이머징시 화랑. 우리나라 망했으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싸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자, 미국이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오를 때 우리나라는 얼마 오르지도 못했죠. 미국은 장기적으로 39불에서 172불 됐으니까 400% 이상 되는 거네, 지수가. 우리나라는 이게 지수가 얼마일까요? 1890포인트에서
2600, 2700까지 갔으니까 잠시만요. 3배 정도 간 거죠. 미국은 5배 뭐 이렇게 오를 때 우리나라는 3배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폭락이 진행이 됐어요. 이 이후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뻔하게 보면 돼요. 어떻게 될까요? 자, 2001년, 2007년도에는 어떻게 이머징 증시 왜 좋았을까? 미국이 비쌌으니까 버블. 그리고 버블 끝나고 자, 투매 나왔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금융위기 나온 다음에 어때요? 회복될 때 자, 여기에서 못 올랐으니까 요번에 가자. 그럼 우리나라 증시 어때요? 요번에 못 올랐으니까 자, 요번에는 가자.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은 항상 저평가되는 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돈은 항상 똑똑하기 때문에 항상 저평가된 자산으로 이동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폭락 이후에는 자, 요런을 똑같이 만들어야겠죠. 2009년부터 2017년도까지 자,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요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지수는 얼마가요? 2800에서 3000 그 이상 가는 거는 모르겠고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가주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네. 굉장히 장기적으로 엄청난 기회가 왔다라는 게 실감이 나네. 자, 우리나라가 먼저 움직이고 미국 증시가 그 다음에 움직이고 이제는 우리나라 순번으로 돌아온 거예요. 앞으로 이제 또 지나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겠죠.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올랐다가 조정을 같이 받았으니까 우리나라가 무조건 올라갈 거다 라고 확진을 같이 받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훨씬 저평가됐으니까 더 많이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림이 IMF 이후에는 한국 증시 좋았고 자, 2009년도 이후에는 미국 증시가 좋아서 미국 증시, 한국 증시를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항상 저평가된 자산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요런 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오류에 빠지는 이유고요. 자, 그럼 고용지표는 앞으로 계속 안 좋게 나와도 어때요? 자, 리스크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다른 경제지표 같은 부분들이 고용지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데 이제 그 세금 부분도 찍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체크를 하면 계속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석하는 대부분은 대중이랑 반대 포지션입니다. 거의 반대 포지션이에요. 대중이랑 반대에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